나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야, 이 제목을 보고 제가 도저히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금 출처에 관해서 꽤 그래도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 기사를 가져왔고요. 뒷부분에 보면 약간 좀 강의 홍보 기사입니다. 지금 이 글 쓰신 분의.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이 꽤 괜찮아서 제가 좀 가져왔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에 나오는 강의 정보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 매일경제고요.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이고요. 작성하신 분이 뒤에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세무법인 가문 유찬영 대표 세무사님. 근데 관련해가지고 좀 강의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 통해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다. 그러다 보니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금 출처를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력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입증된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5월달이었나요? 김종석 세무사님 우리 명사초청 특강 나오셔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대응하는 거 특강 하셨는데 들으신 분들 계시죠? 거기 영상을 보면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출처만 밝히면 되는 거고 소명만 하면 된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나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증여인 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궁금하시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양이 짧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 증여세 과세 요건을 세무서장이 증명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누군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일일이 국세청 직원이 조사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업무 양으로 봐서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특정인에 한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셀럽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특정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납세자한테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증여 추정 규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추정 규정.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일단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여한 거라면은 증여세를 매기는 거고, 증여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증여한 게 아니네. 그러면 미안해 하고 이제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단 증여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입증을 해라. 입증하면은 괜찮다. 근데 입증 못하면은 그럼 이거는 증여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컨셉 이해되시죠?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네요. 세무공무원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당사자가 스스로 자금 출처를 밝혀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 본인이 획득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증여세라는 거는 내가 받은 자, 수증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규정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자력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해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냥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고소득군이 있죠. 뭐 전문직이라든지. 근데 전문직에 비해서 비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전문직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평균적인 급여 테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비금융권이 좀 낮고, 비금융권 중에서도 또 이렇게 등급이 좀 있고, 등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뭐 그거는 좀 제가 철회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이다. 뭐 20대 중반, 후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제 뭐 신입사원이고 그러는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연령이 뭐 20대 초반, 이제 막 대학생, 아니면은 미성년자. 없겠죠. 자,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이 조그만 5억짜리가 있었는데 뭐 한 5년 정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7억짜리, 8억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10억짜리를 사버린 거죠. 이제 막 신입사원이. 자, 그러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직업, 연령, 소득, 그리고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자력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왜냐하면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또 너무 이거를 남발할 경우에 불필요한 납세 협력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좀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금 출처는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즉 자력은 다음 세 가지로 입증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봅시다.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이자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세무서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공제한 금액.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 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세금은 내 거 아니니까.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대가 또는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세를 놔가지고 뭐 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뭐 3억을 받았다. 그럼 그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대출, 채무로 마련한 자금. 야, 이렇게 하니까 딱 이렇게 뭔가 체계가 잡히네요. 자, 자금 출처 세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좀 볼게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소득금액. 그러니까 자력으로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아니, 제가 이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식을 사는데요. 배당을 엄청 주던데요. 제가 하던 사업이 잘 돼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아세요? 제가 좀 연봉이 높거든요. 뭐 이런 거죠.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액. 이건 자력이 아니죠. 이건 자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재산 처분 대가 혹은 보증금 등 대출도 있군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라는 게 소득금액, 내가 번 거,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내가 갖고 있어서 판 거. 여기에 이제 보증금하고 대출금 같은 경우는 또 레버리지가 되겠죠.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번 거, 남한테 받은 거 두 개네요. 그쵸? 자, 세법은 위 세 가지 경우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세 가지 금액 합계액이 재산 취득 자금에 미달한 경우에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거다. 자, 우리 아까 그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자력으로 번 거, 아니면 내가 상속이나 또는 증여로 받은 거. 야, 이것도 자력으로 본다니까 좀 약간 살짝 씁쓸하긴 하네요. 뭐 상속 증여 받기 좀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해가지고 뭔가 받은 대가 아니면은 대출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 지금 요즘에 대출이 문제죠. 대출 계속 받고 있죠. 계속해서 대출 받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 합계를 딱 더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입증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그럼 3억이 비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든 막 긁어가지고 했더니 8억이 됐어요. 8억. 즉 80%가 됐어요. 그럼 여기 나와요. 다만 취득한 부동산 가액에서 자력으로 인정하는 위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체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20%니까 2억. 또 2억이니까 그냥 똑같이 2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은 20%면 4억이죠. 근데 미니멈 값이 2억이잖아요. 그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2억. 그래서 요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위 세 가지 금액 합계액이 15억의 20%인 3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까지는 모자라더라도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억이면은 전체 15억 안 해도 돼. 이 15억에서 20%인 3억 그리고 미니멈 값인 2억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까지는 안 해도 돼. 즉 13억까지는 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버퍼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뭐 살다 보면 내가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자녀나 직계 좀비속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로 줘버려가지고 그 생활비를 쓰면은 그때는 좀 증여세 이슈가 좀 줄어들거든요. 없거나. 근데 그런 거를 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 사거나 주식 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따라서 15억 중 위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13억 원 이상을 넘어버렸다. 즉 2억보다 미니멈으로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자 따라서 재산 취득자는 스스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책임이 없게 된다. 하지만 13억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12억까지만 내가 인정을 했는데 나머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15억에서 12억을 차감한 3억 원. 이때는 그냥 전체 금액 15억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아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불문이라 그랬었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0% 그리고 2억 요 부분에서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는 부동산의 취득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샀는데 취득세라든가 부대비용 해가지고 뭐 한 2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17억이잖아요. 17억. 그럼 17억이 기준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인정하는 이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미달해서 결국 증여 추정에 해당되면 납세자는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고 스스로 입증 못하면 과세관청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어떤 행정력의 어떤 한계라던가 일단은 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수중자가 그냥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이상이 된다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냐? 이 말 좀 말이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15억짜리 집을 살 때 다시 말씀드리면 20%인 3억 그리고 작은 금액 2억 빼가지고 13억까지 입증을 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해서 그냥 괜찮다라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뭔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거를 증여를 받은 게 명백한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런 경우에도 넘어가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여기 나오잖아요. 실제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위 세 가지 금액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이상이 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무슨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입증해 보세요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입증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뿐이다. 즉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명백하게 증여를 받은 게 확인이 된다, 어떤 조사 과정에서, 그럼 증여세 내는 거죠. 지금 계속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예.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15억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여기 이제 20%니까 3억이 되고 2억. 요 중에 이제 미니멈 값. 그럼 2억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차감한 13억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여기 이제 이번에 오신 어떤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이제 열의에 차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 추가 조사 또는 뭔가 증여를 받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13억 입증을 했지만 증여받은 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 이슈가 있네요. 증여 받은 거네요. 증여세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다 괜찮다, 100% 괜찮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증여세 조사는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입증 책임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내부 분석을 통해서 해보니까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 실시하는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 아까 15억에서 13억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 플러스 13억 입증했는데 뭔가 다른 내부 분석을 통해서 증여 혐의가 있다, 이거 봐야 된다, 그러면 조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한 재산가액이 10억인 경우 20%와 2억은 이제 20%하고 2억이 똑같아 버리죠. 그러면은 위 세 가지 금액의 합계가 8억 미만이다. 그러면 증여 추정을 그냥 추정해 버리는 거죠. 증여한 게 맞다. 근데 입증을 8억 이상 했다면은 일단 추정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때 자금 출처 소명 책임은 재산 취득자가 8억 미만인 경우는 재산 취득자가 합니다. 소명을 그래서 못하면 증여세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스텝 바이 스텝 갑시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을 샀다. 그러면 8억까지는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상황별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금액이 8억을 내가 하면 상관없는데 8억을 못했어요. 그럼 일단 내가 증여 추정 들어가 안 들어가요? 증여 추정 일단 들어가죠. 뭔가 이상하다, 얘.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증여 추정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소명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내가 또 제대로 다 했어요. 소명을 다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 뭐 이 증여세 이슈 없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10억짜리를 사고요. 8억 이상 입증을 내가 했어요. 뭔가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증여 추정에서는 배제가 돼요. 그래, 너는 그냥 20% 2억 이거 했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만약에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무 공무원이 여기 소명 책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증여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명을 못할 경우에, 세무 공무원이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못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 공무원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무 공무원이 자금 출처 소명 내가 보니까 증여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제대로 소명해버리면 증여세가 가는 거고, 소명 못하면 세무 공무원도 잘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자금 출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시고 좀 두렵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중 유독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금 출처 입증 규정과는 별도로, 이것과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여기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죠. 그걸 해가지고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한번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자체에서 그걸 보고 지자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에 넘깁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넘기고 관할 세무서에서 요 위에 우리가 봤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 추정 배제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보고 문제 있으면은 이제 세무 검증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뭔가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면 세무 이제 조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명사초청 특강에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김정석 세무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죠. 원래 그래요. 세법이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어요. 11월 달에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거 들으실 분들은 여기 멤버십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만 내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뭐 대부분이죠. 서울은 다죠,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그런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서류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증빙서류까지 해야 되니까 좀 속칭, 좀 약간 빡세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증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는데 검증뿐 아니라 시군구청장 또는 국토부 장관이 신고한 내용이 누락 또는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세무서에다 일러 바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잡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언급한 자력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별도의 검증을 통해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요런 프로세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내용이 좋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8일에 세 번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 여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참고하시고요. 뭐 여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 채널 여기에서 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하셔서 11월 달에 오는 자금출처 명사초청 특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명사초청 특강을 세무사님 모시고 와서 유료로 하냐, 멤버들만 보게 하냐, 왜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하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특강 자료까지 만들고 특강을 했는데 왜 그걸 아무한테나 다 풀어야 됩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리를 만들었고 별도 제가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세금 신고 제한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한테만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멤버분들은 저에게 매월 이렇게 그 멤버십 비용이 결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한 달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수익료의 일부를 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이번 달 1,000원씩 깝시다.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여러분한테 받은 수익료의 일부를 제가 출연료로 지급을 하면서 세금 신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더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출연료를 지급하면 했지 제가 그분한테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이 라이브 영상은 전체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라이브 영상 좀 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하시면은 이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점심 때 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멤버십 특강,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멤버십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두 개의 기사를 할 건데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은 편집해서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2부 들어가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